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르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쁜 정치 도탄지고 집중력이 최고다 독서 3도 용맹무쌍 도간용이라는 고사성어를 주제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입니다. 자, 첫 번째 고사성어는 도탄지고 되겠습니다. 진흙도, 숫탄, 갈지, 괴로울 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혹한 정치로 인해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가 되겠으며 서경 상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회는 은나라 탕왕 밑에서 벼슬을 하여 좌상이 된 어진 신하입니다. 거왕은 중국의 하왕조의 탐욕스러운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이런 하나라의 거왕을 무력으로 공격하여 혁명에 성공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제왕의 자리를 양보하고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제왕의 자리를 양보하였으니 이것을 선양이라고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덕 있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형식으로 천자의 자리를 물려줌에 대하여 탕왕은 무력 혁명에 의하여 왕위를 얻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나는 후세 사람들이 내가 한 행동으로서 구실을 삼는 것이 두렵도다. 즉, 다른 사람들이 탕왕의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 무력으로 다른 왕들을 짓밟는 이런 행동을 전철을 밟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해는 이 말을 듣고 탕왕에게 고하는 말을 지어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중회지고이니 그 글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이 하늘이 백성들을 내심에 하고자 함이 있어 임금이 없으면 곧 어지러워지나이다. 오직 하늘이 총명함을 내시어 이에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라가 있었으나 덕이 어두워 백성들이 도탄에 떨어졌나이다. 하늘이 곧 왕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만방의 올바름을 나타내시어 우왕의 옛 옷을 짜게 하시니 여기에 그 떳떳함을 따르시고 하늘의 명을 받들어 따라야 하나이다 하고 탕왕을 이렇게 북돋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회는 탕왕의 무력 행사에 의한 혁명을 긍정하고 거왕 밑에서 신음하던 폭군 밑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을 도탄의 괴로움에서 구원하는 것이 천자에 오른 사람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말하며 탕왕을 격려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도탄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정치나 사회 지도층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도탄에 빠졌다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가렴주구, 즉 가혹한 세금을 물리거나 백성의 재물을 권력을 이용하여 뺏는 이러한 가렴주구나 그리고 가정맹어우라 하여서 가혹한 정치는 오히려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이러한 고사성어가 비슷한 고사성어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나라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백성이 곤장을 맞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은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바로 그 옆에 말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신음하며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전쟁통이든 아니면 흉년이 졌든 이렇게 해서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바로 도탄에 빠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림은 말입니다. 공자의 일화에서 나타난 이러한 가정맹어우라는 말입니다. 세금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호랑이보다 오히려 무섭기 때문에 그 지역을 호랑이한테 남편과 아이를 다 잃었으면서도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인네의 이러한 처지를 빗대어서 말한 이러한 고사성어가 바로 가정맹어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혹한 정치가 오히려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가정맹어우가 여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백성을 핍박하는 정치는 어떤 유형이든 사라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백성을 핍박하는 정치는 결국 민의 백성의 분노에 의해서 그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될 것이라는 이러한 교훈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독서 3도 되겠습니다. 읽을 독자, 글 서자, 석 3자, 읽을 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는 데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입으로 읽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이렇게 3매 세 가지가 합쳐져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독서의 의미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삼매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주위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을 집중하라는 말로 삼도란 심도, 안도, 구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그리고 눈으로 본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음과 눈과 입을 함께 기울여 책을 읽으라는 것이지요. 바로 독서 삼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열심히 공부하거나 어떤 책에 푹 빠져서 읽고 있을 때 독서 삼매경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독서 삼도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삼매란 것은 불교에 있어서의 수행법으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켜 감각적 자극이나 그 자극에 대한 일상적 반응을 초월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매에 빠지면 옆에서 벼락이 쳐도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도도 바로 그런 경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양권에서는 관직에 나가는 것이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거쳐야 했으므로 자연히 교육과 학문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 즉 독서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한 말이 바로 이 독서 삼매이자 독서 삼매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천재의 책 읽는 법이 따로 존재할까요? 나천재가 대답합니다. 없이요. 그냥 몰입이 최고요. 집중력이 최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책을 읽는데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면 책을 씹어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검증되진 않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집중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말입니다.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만 권의 책이 있다 한들 읽지 않으면 이것들은 바로 쓰레기이자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독서 망향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독서 망향이란 딴짓, 즉 독서를 하다가 한눈을 팔다가 양을 잃어버렸다는 이러한 고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책에 빠져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이 참 재미있습니다. 개에 기대어 책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요것만으로 보면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화를 본다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양이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가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삼매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집중시킨다. 즉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다는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사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독안용이 되겠습니다. 자, 눈이 한쪽밖에 없는 용, 즉 뛰어난 사람, 장수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홀로 독자, 눈 안자, 용용자가 되겠습니다. 한눈을 가지고도 용맹한 사람이란 뜻으로 당서 이극용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당나라는 말기에 이르러 안에서는 환관의 전횡이 심하고 밖에서는 각지의 절도사들이 바로하여 국정이 몹시 어지러워지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농민들은 정권의 부패로 과도한 세의 부담에 시달렸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고사성어인 가렴주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의 부패로 과도한 세 부담에 시달렸는데 여기에 기근이 겹치자 농토를 떠나 고향을 떠나 유적, 즉 유적 도적이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세기 후반 때 희종 때 일입니다. 소금 안매상인 황소는 왕손지와 함께 이런 농민들을 이끌고 난을 일으켜서 수도 장안을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황소의 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스스로 황제에 올라 국호를 대제라 하였습니다. 희종은 난을 피해 촉의 성도로 몽진했다. 즉 도망쳤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희종은 돌궐족 출신의 맹장 이극용에게 황소군의 토벌을 명합니다. 이극용은 일찍이 방훈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절도사로 임명된 이창국의 아들로 젊어서부터 용맹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4만여 명의 군사를 직접 지휘하며 반군과 싸웠는데 이때 그의 군사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갈가마기 군사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극용의 군대는 용맹하여 반군들은 이들을 보기만 하여도 벌벌 떨었다 합니다. 희종은 난중에 죽고 소종이 즉위한 884년 이극용은 허난에서 황소를 폐사시켜 이 공으로 진왕에 책봉되었습니다. 황소의 난을 평정한 후 이극용은 같은 시기에 동평 군왕에 책봉된 주전충과 하북 삼진을 놓고 다투었다 합니다. 주전충이 하중을 제압하자 시르에 차 있다가 병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절개를 지키며 당의 충성을 다하려는 이극용을 높게 평가했는데 이극용의 한쪽 눈이 아주 작아서 거의 감겨 있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도간용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이와 같이 도간용은 원래 애꾸눈의 용맹한 사람을 가리켰으나 후에는 애꾸눈이지만 덕이 많은 사람까지도 지칭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얘기가 바로 도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후 고구려를 세웠던 궁예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린 사람이었습니다. 용의 눈물이라는 이러한 드라마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왕건의 상사였다가 왕건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도간용 궁예가 왕건을 보고 왕건은 고려를 건국한 고려의 시조인 사람입니다. 도간용 궁예가 왕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짐이 관심법으로 너를 보았어. 너는 될 사람이야. 난 놈이란 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왕건에게 쫓겨나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궁예 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말입니다. 용맹무쌍한 장군인 도간용의 원본인 도간용 이극용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참으로 용맹무쌍하게 생긴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뜬금없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벤져스는 바로 헐크와 서양의 헐크와 그리고 동양에서는 여포입니다. 가히 동서양의 천하무쌍이라 할 만한 이러한 용감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김박사 부르를 마칩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